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주차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3주차에 제가 1, 2주차에 이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마저 좀 전반적인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거 마무리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우리 교재 1장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죠? 네. 자, 일단 첫 번째는 음 교육과정 설계 과정에 대한 그 소개를 하겠는데요. 음 설계 순서에 대해서 대표적인 이론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옐덴의 1987 년도에 제시한 교육과정의 설계 순서에는 이 순서 이제 7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는 학습시켜야 할 내용을 조사하고 결정한다. 그렇게 하고 학습시켜야 할 내용을 조사하고 조사를 한 후에 그중에서 뭘 가르칠지 결정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의 목표를 밝힌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러버스 타입을 결정하고 진행시킨다. 네 번째, 실러버스 반을 만든다. 다섯 번째, 교육적인 실러버스를 만든다. 여섯 번째, 교실에서의 진행을 위해 보충한다. 일곱 번째, 앞의 과정들이 잘 되었는지 평가한다. 이런 그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순서가 되겠는데요. 이 학습 측면 내용을 조사하고 결정하고 목표를 밝히고 실러버스 타입을 결정하고 진행시킨다 그랬는데, 실러버스는 이제 교수 요목이 되겠죠. 그쵸? 교수 요목의 타입을 결정하고 진행시킨다는 거고, 실러버스 가안을 만드는 건, 그러니까 최종안이 되기 전에 1차 가안을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그 가안을 바탕으로 교육적 실러버스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교실에서 진행을 위해 보충한다 그랬어요. 교실 진행에서. 그다음 과정들이 잘 되었는지 마지막에 평가. 평가는 항상 음 모든 교육에 따라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평가는 지난주에 했던 교육 과정 평가입니다.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도 이 속에 속해 있는 거고, 이 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이게 여기에 7 번에 해당되는 거예요. 좀 더 그 내용들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습자가 배우고자 하는 사항이, 그러니까 교육 내용을 조사하고 결정한다 그랬는데, 그건 학습자가 배우고자 하는 사항들과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사항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교사라는 게 학습자 대상으로도 어떤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목적 이런 걸 조사하겠지만, 교사에게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 급별로 단계별로 어떤 걸 가르치고 싶은지 그런 것 사항들을 뽑아내는 거고요. 이때 학습자가 속해 있는 사회의 목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속해 있는 사회라고 하면 뭐 학습자가 뭐 태어난 이런 거 아니고, 이 교육을 위한 이 환경에서 속해 있는 사회가 되겠죠. 그리고 학습자와 교사가 원하는 내용에는 문법이라든지 언어의 구조, 어휘, 그다음에 의미, 기능. 기능하면 어휘의 기능, 문법의 기능, 담화 기능 다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언어 외적 요소 등이 모두 포함돼요. 그럼 언어 외적 요소라고 하면 어쩌면 그 몸짓 언어라든지 언어는 문화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 이런 것들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그다음은 이제 목표를 설정한다고 했는데,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밝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목표에 따라 교육 과정과 최종적인 도달점, 음 이 교육의 목표에 따라서 최종적인 도달점, 그리고 교육 방법 등이 모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거는 또 목표에 따라 뭐가 달라지지?' 이렇게 본다면, 예를 들면 여행을 위한 교육 과정을 짠다면 도달점은 뭐예요? 자기 학습자가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여행을 다니면서 한국어로 여행을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 하는, 그걸 위하여 예를 들면 교육 방법이라면 활동도 여행을 가상해서 교육적 환경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그 교육 과정과 교수 요목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만약에 대학에 가는 것이 목표라면 그 학습자에게는 대학에서 있을 법한, 대학에 간다면 학습자가 당면할 법한
그런 게 그 내용들이 돼서 뭐 과제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교수와 미팅을 잡는 방법, 뭐 어떤 뭐 수강 신청을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교육 내용에 포함이 되고 교수 방법에 교육 방법에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은 실러버스를 만든다는데 이제 교수 요목을 딴다는 거예요. 1 과에 뭘 가르쳐 주고 2 과에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들요. 그래서 실러버스는 교육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겨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은 언어학자가 담당해야 한다. 당연히 그래야겠죠. 이제 언어학자라면 교수자일 수도 있고 학자일 수도 있는데 이제 보통은 이 경우는 교수자이면서 학자인 인제 그런 사람들이 담당 그 교육 과정을 담당한 사람 이제 의논하는 상대와 교육 과정의 그 실러버스를 짜는 사람은 다르죠. 크게 외형적인 건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게 된다면 학과를 뭐 설치한다든지 이런 건 뭐 총장이 할 수도 있고 그 해당 부서장이 할 수도 있지만 실러버스는 부서장이면서 뭐 예를 들면 총장이면서 부서장이면서 그 해당 분야의 학자라면 이것까지 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뭐 총장이나 부서장은 따로 있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학교도 음 우리 총장님은 따로 계시고 그 한국어를 담당하는 부서는 국제처인데 이제 국제처의 처장님도 따로 계시고 네 저는 이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윗분들이 그러니까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어떤 그 외형적 교육 과정을 결정할 때도 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 주시지만 최종적으로 이 교수 요목을 짤 때는 이렇게 관여하지 않으세요. 당연히. 예. 여기서 관여한다면 사실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교수 요목을 만들어 낼 수가 없죠. 그래서 실러버스는 대표적인 실러버스의 대표적인 유형은 사실 그 해당 기관에 '교재를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교재를 만든다 생각하면 1 과, 2 과, 3 과, 4과 이렇게 과별로 어떤 걸 배울지 정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해당 교육 과정이 뭐 여행이라면 여행을 가기 위해 필요한 그 내용들을 1 과에서는 뭐 비행기 예약하는 법, 뭐 2 과에서는 호텔 예약하는 법, 뭐 한국에서 뭐 교통수단 이용하는 법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다 아까 예시처럼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언어학자가 담당해야 한다.'라는 건 해당 분야 전문가가 담당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 이 내용들이 교육적 실러버스가 이제 그 실러버스의 큰 그림에서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게 반이 나오면 그것이 교육적 실러버스가 되도록 또 다시 한번 조정하는 거죠. 교육적 실러버스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건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실러버스가 교수 요목이 될 수 있게 좀 더 명시적으로 상세화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교육 내용이나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의 순서 1 과에 뭐 가르치고 2 과에 뭐 가르치고 이런 순서를 이렇게 포함한 전체적인 교육 과정하고 교실에서의 교육 방법, 내용들까지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한국어 이제 학교에서 그 학문 목적 한국어 교재를 이제 만든다. 그렇게 하면 그 문법들도 그러니까 학습자들에게 가르쳐 줄 문법들을 모두 모으고 이제 우리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다루게 될 거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로 제시했었는데 첫째 주에 국제통용 한국어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과정 적용이라는 그 연구 결과물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문법 서적이나 이런 걸 갖다 놓고 그 문법들을 모두 모아 놓고 그 문법들 중에 초급에서 어떤 거 가르칠지 중급에서 뭐 가르칠지 크게 이제 등분을 해서 나누는 거예요 먼저. 만약에 뭐 책을 1 권부터 6 권까지 내겠다 그럼 그걸 6 등분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어떤 건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교사들의 어떤 직관적이나 아니면 빈도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것들을 나누어 놓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각각의 급에서 어떤 문법을 1 과에서 쓰고 2 과에 쓰고 이런 것들을 뭐 기능이나 이런 게 정해진다면 세분화해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그 순서 뭐부터 가르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고 그래서 그 교육과정 전체적인 교육과정과 교실에서의 교육 방법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짜다 보면 이렇게 표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의 제목은 뭘로 할 건지 기능은 뭘로 할 건지 문법은 무엇 쓸 건지
어휘는 어떤 내용을 쓸 건지, 말하기는 어떤 활동을 시킬 건지, 연습 문제는 뭐 할 건지, 듣기는, 읽기는, 쓰기는 그런 활동까지도 다 넣거든요. 근데 그렇게 넣게 된다면 그 필진들이 필진이 실라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 활동이라는 개념으로 어떤 지문을 넣으면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것까지도 여기에 들어가게 의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내용, 교육의 순서, 교육의 방법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학자의 몫이다 그랬는데 언어학자가 즉 언어교사, 언어교사의 몫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특별한 교실과 학습자를 위한 개별적인 교육과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교육과정도 중요하지만 특별한 교실과 학습자를 위한 그러니까 학습자가 오면 항상 똑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별한 뭐 그게 나이일 수도 있고 언어 습득에 대한 어떤 그 차원의 다름 이런 걸 수도 있는데 그런 학습자를 위한 개별적인 교육 과정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짜야 한다 이런 거고요. 다음은 교육 과정과 내용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평가가 있는데 학생에게 성취도 평가하는 것 말고 과정에 대한 평가예요. 그 평가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단계에 대한 평가와 반성 그리고 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평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었으니까 여기 이렇게 가볍게 가겠는데 교육 과정에 대한 평가, 평가를 하는 목적은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하여 겠죠. 자, 다음은 요구조사입니다. 요구조 자, 교수 요목 작성을. 자, 조금 전에 교육 과정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나왔고, 그중에 가운데 중요하게 두로 설명했던 부분이 실라버스였죠. 실라버스가 이제 교수 요목인데, 교수 요목을 작성을 위한 그런 단계, 그 단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수 요목 작성을 위한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요구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지 조사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요구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요구조사는 일단은 학습자들에게 하는 경우는 학습자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사실 학습자는 1과에 뭐 배우고 싶고 2과에 뭐 배우고 싶고 이런 건 아니고 여행할 때 필요한 거 배우고 싶어요. 대학교 입학할 때 뭐 쓰기 배우고 싶어요. 토픽 시험을 보고 싶은데 읽기 공부 좀 더 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학습자가 배우고 싶으면 약간 좀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런 그리고 문법을 많이 배우고 싶어요. 말하기를 많이 하고 이런 식이 돼요. 보통의 학습자 요구조사 결과를 보면. 어쨌든 학습자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지, 또 어떻게 배우고 싶어 하는지, 뭐 말하기를 많이 하면서 배우고 싶어 하는지, 듣기만 하면서 배우고 싶어 하는지, 뭐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지, 또 의외로 온라인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이 외국어 학습자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고 싶은지, 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그것들을 분석해서 그 어떤 특별 교육 과정을 만든다면 그것들을 근본으로 하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요구조사라는 게 학습자 요구조사가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약간 의문점을 갖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배우기 전 학습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배우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지라든지 이걸 얼마 동안 공부하고 싶은지 그래서 이걸로 뭘 하고 싶은지 정도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교수 요목을 작성하는 단계는 어쩌면 교수자들의 요구조사나 의논을 통해서 그 설문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론이 이론을 낳는다고 어쨌든 요구조사라는 항목이 항상 모든 활동에서 언어뿐만 아니라 세상살이 모든 활동에서 되게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어떤 이론적인 틀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요구조사의 객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하나? 객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전략, 그리고 학습자의 선호 활동, 선호 활동은 좋아하는 어떤 활동을 좋아하는지 그런 거죠. 선호 활동, 유형, 그 뭐 말하기 좋아하는지, 게임을 좋아하는지, 그냥 읽기를 좋아하는지, 뭐 영화를 보면서 듣기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과 같은 주관적인 요구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면 교수 요목을 작성해서 그 교수 요목으로 교실로 가는 그것들을 함께 보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하게 되겠죠. 자, 이 외에도 정책적 요구, 학부모나 교육 의뢰자의 요구 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책적인 요구는 이제 이 수업에 대한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제가 지난 학기에 이제 학교에서 교육과정 수정을 했던 그 한국어 교육과정이 하나 있는데 학부 1학년 입학생 대상 외국인 학생 입학생 대상 한국어 집중 교육과정을 좀 더 강화했어요. 물론 몇 년 한 4-5년 전부터 만들어서 있었는데 이게 뭐 효과가 별로 없다. 그래서 좀 집중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내라. 그래서 뭐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습자들이 졸업하기 전에 토픽 4급을 따야 하는데 이제 학교가 요구하는 건 아주 정량적 요구를 원하죠. 그러니까 수치로 달성할 수 있는, 계량할 수 있는 것들을 원해요. 그래서 그 학교가 이걸 집중화 과정을 요구한 이유는 우리 대학이 뭐 그 토픽 4급 이상 등급자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국제화 지수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해주면 그 토픽을 다 딸 수 있게 1-2학년을 아예 딸 수 있게 할지 그런 교육과정을 짜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학교가 요청하는 건 정량적 요구고 그럼 이제 의뢰를 받은 교육과정 개발자, 이제 저는 이제 개발자잖아요. 그러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잘 활용해서 학습자들이 토픽도 따고 대학 생활도 할 수 있고 하게 구성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외형적인 건 정책적인 것과 플러스해서 뭐 한 학기에 15학점, 뭐 아닙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10학점 5과목, 시수는 15시간 이렇게 2학점 3시간으로 해서 만들자 이렇게 됐고 그게 외형적인 거고 필수로 해서 토픽을 따면 뭐 필수로 해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요청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성적으로는 그래서 나는 이 15시간, 그래서 두 학기 30시간이잖아요. 주당. 그럼 굉장한 시간이거든요. 일주일에 15시간씩 두 학기를 하는 거니까 이걸 통해서 학습자가 대학에서 학과 수업에 임할 때 어떻게든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자 하는 어떤 다양한 자료와 수업 방법 이런 것들로 요목을 따면서 그래서 어쨌든 정책적 요구에 반한 거고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한 거고 학부모나 교육 의뢰자의 요구 요것도 이제 학부모가 요구하는 경우 우리 아이를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게 학부모의 요구가 되겠죠. 교육 의뢰자의 요구는 지금 이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교육 의뢰자의 요구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외국 대학에서 한국으로 학습자를 보내면서 이 학습자들이 어느 기간 안에 어떻게 되게 해달라라는 걸 뭐 단기간에 뭐 방학 동안에 아니면 1년 동안 이런 걸 의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학습자 자신이 아닌 의뢰자가 있는 거죠. 교육 의뢰자가. 그렇다면 의뢰자의 요구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요구조사라는 개념에서 첫 번째는 공식적으로는 학습자의 요구지만 내면적으로는 정책적인 요구, 학부모의 요구, 학부모가 아닌 또 다른 교육 의뢰자가 있다면 교육 의뢰자의 요구 등을 파악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이 정책자, 학부모, 교육 의뢰자가 모두 다 하나의 교육 의뢰자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교육 목적 및 교육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이란 교육의 최종적인 도달점에서 이루게 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육 목적은 교육의 최종적인 도달점에서 이루게 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을 교육 목적이라고 합니다. 대형이죠, 크게. 교육 목표라는 것은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목표를 보통 교육 목표, 교육 목적, 목표 이렇게 나누어서 말합니다. 정리하면 교육 목적은
최종 도달점에서 이루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목적이고, 목표는 그 목적에 도달하기 가는 과정에서 이루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교수 요목을 설계할 때 어떤 목적을 어느 정도 설정한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고, 그 목적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인 목표들을 단원별로, 그 단편적인 단기적 목표니까 수업의 단원별로 혹은 과제별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교수 요목을 설계할 때 교육 목적과 목표가 들어가는 거죠. 큰 이 교재 전체 틀을, 교수 요목의 틀을 짤 때는 목적이 반영돼야 되고, 각 과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것에는 교육의 목표가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다음은 교수 요목의 유형 및 교육 내용의 범주 결정인데요. 범주 결정이에요. 그래서 주요 교육 내용의 범주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떤 유형의 교수 요목을 사용할 것인가와 이렇게 하나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거죠. 지난 시간에 교수 요목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여러 가지 교수 요목의 유형을 배웠죠. 그런 것들 중에서 어떤 교수 요목,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을 사용할 건지, 뭐 문법 중심을 사용할 건지, 다양한 이름들이 있었죠. 그것들을 무엇을 사용할 건지를 정하는 것과 이제 통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내용 선정 및 방법 결정입니다.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교육 방법을 결정해야 돼요. 교육 내용 선정, 그다음 교육 방법 결정.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 그래서 교육 내용의 범주가 결정되면, 내용의 범주가 결정되면 교육 내용을 구체화하고 교육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범주가 결정되면 구체화하고, 내용을 구체화하고 교육 방법을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 내용의 선정에는 교육 자료 및 활동의 선정이 포함이 됩니다. 교육 자료와 교육 활동, 교육 자료, 그다음에 말하기 활동에서 어떤 게임을 할 건지 뭐 이런 거죠. 활동의 선정이 모두 교육력 선정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 자료는 교재나 수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교육에 초점을 제공하므로 교육 목적과 목표에 알맞은 유용한 교육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교재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는 이미 만들어진 어떤 교재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거죠. 그래서 교재가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 수업의 기본적 요소에 교육의 수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목적과 목표에 맞는 자료들을 잘 선택을 해야겠다. 교육 활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며 학습자에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활동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학습자에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내용.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그 의사소통의 기회를 많이 부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그럼 말하기인가? 그런데 아니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모두 원활하게 주고받아지는 것이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다음 교육 방법에는 학습자의 이해와 발화를 이끌어내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교육 방법에는 학습자의 이해, 발화를 이끌어내는 과정, 그 과정에서 교사와 학습자의 역할이 교육 방법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또한 학습자나 교육 환경의 변인에 대한 고려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거나 방법을 결정할 때도 필요합니다. 그 학습자의 변인, 뭐예요? 학습자가 뭐 무조건 20살의 뭐 중국인 학습자 이게 아니라 뭐 40살의 뭐 스페인 학습자도 있을 수 있고, 뭐 70살의 일본인 학습자도 있을 수 있고, 나이만으로만 봐도 그 본인들이, 그다음에 언어 습득이 빠른 그 언어를 전공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언어와 너무나 무관한 공대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변인으로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교육 환경이 뭐 어떤 환경에서 수업할 수 있는지, 학습자가 수업 이외의 시간에 학업에 몰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하나의 변인으로 그 교육 내용을 선정하거나 방법을 결정할 때 필요하겠죠.
만약에 이주 노동자를 상대로 가르친다면 숙제 많이 내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다음 교육 내용 배열 및 조직입니다. 내용의 배열과 조직인데요. 학습자에게 가르칠 학습 내용이 선택되고 실라버스의 유형이 결정되면, 교수 요목의 유형이에요. 결정되면 학습 내용들을 어떤 기준으로 배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건지 몇 가지 기준을 제시하자면 사용 빈도, 자연적 순서 가설, 인접성과 목표성, 입력 가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용어들이죠. 우리 수업에도 이 중에 몇 가지는 나왔던 이야기이고요. 또 반복되지만 이렇게 중요한 언어학에 중요한 용어들이니까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 사용 빈도, 자연적 순서 가설, 인접성과 목표성, 입력 가설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 빈도입니다. 사용 빈도인데 말 그대로 몇 번이나 사용했냐, 몇 번 나오냐, 같은 시간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의미 범위와 범위가 아주 넓은데 덜 쓰이는 표현도 있고, 자, 의미가 많이 있지만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어렵지만 자주 사용되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떤 거냐면 의미가 넓다는 건 좀 무표적인 거예요. 좀 쉽게 할 수 있는 건데도 많이 사용 안 되는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어렵지만 자주 사용되는 것도 있고, 이럴 때 무엇을 먼저 해야 되냐. 무슨 말이냐면 빈도는 낮은데 의미가 많은 것. 의미가 그 무표적인 것. 그다음에 빈도가 없지만 자주 사용되는 것.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냐. 이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고, 여기에서 사용 빈도의 기준을 적용하면 아무리 사용 범위나 의미 범위가 좁다 하더라도, 또 좀 복잡하거나 규칙적이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더라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을 더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럴 때 이걸 결정할 때 마지막에 이런 건 객관적 기준이거든요, 사용 빈도는. 왜냐면 딱 정량적으로 나온 거니까. 이럴 때 전문가 평정이라는 과정을 마지막에 거쳐서 어렵지만 빈도가 많으니까 가르치자. 아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연적 순서 가설인데요. 문법 구조들이 예측 가능한 순서로 습득된다는 가설입니다. 예측 가능한 구조로 습득된다는 가설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구조들은 일찍 습득되거나 어떤 구조들은 늦게 습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순서는 문법 구조가 예측 가능한 순서로 습득된다. 그래서 어떤 구조는 빨리 습득이 되고 어떤 구조는 늦게 습득되고 이런 거죠. 그런 걸 말해요. 즉 난이도가 높은 것이 쉽게 늦게 습득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늦게가 아니고 늦게, 난이도가 높은 것, 어려운 것이죠. 어려운 것이 늦게 습득되는 현상이죠. 저는 사실 되게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상향식, 하향식 되게 어렵거든요. 매일매일 헷갈려요. 그리고 연역적, 귀납적도 매일 헷갈려요. 그게 저에게는 아마 난이도가 높은 단어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는.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좀 쉽게 습득되는 것, 어렵게 습득되는 것, 이런 것. 어려운 것이 보통 늦게 습득된다. 제가 영어를 진짜 못하는데 되게 웃기는 단어를 하나 너무 한 번만에 습득한 단어가 있어요. 선스팟이란 단어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사용 빈도도 내 생각에는 뭐 거의 0.00001%일 것 같아요. 영어를 말하면서 선스팟, 태양의 흑점이란 단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 쓸 일이 있을까요? 한국어라고 해도 태양의 흑점을 별로 쓸 일 없잖아요. 인터스텔라 같은 영화를 보지 않는 한. 그런데 그건 딱 한 번 들었어요. 옛날 한 십몇 년 전에 대학원 다닐 때 영어 그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때 억지로 읽은 문장 속에 태양의 흑점이란 내용이 있는 지문이었어요. 그때 선스팟이 탁 머리에 꽂혔어요. 이건 난이도 엄청나게 높은 거지만 뭐 예외적으로 들어온 거죠. 근데 보통이라면 난이도가 높은 것이 잘 습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2 언어의 습득 순서가 제1 언어의 습득 순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둘 사이에 어느 정도 일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습득했던 너무 쉽게 습득했던 선스팟이 한국어로 보자면 태양의 흑점은 너무 어려운 거지만 제가 선이라는 말은 알 거 아니에요. 선스팟, 스팟도 왠지 알 것 같은 그렇게 되니까 그게 저에게 쉽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객관적으로는 쉬운 것이 먼저 습득되고 좀 어려운 것이 늦게 습득되는 그런 것을 자연적 순서 가설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인접성과 목표성. 인접성은 가까이 있는 거죠. 가까이. 인접성이라는 건 공간적, 시간적, 심리적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 어떤 여러 측면에서 X에 대해서 Y가 G보다 가까우면 Y가 G보다 X에 인접해 있다. 이런 식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인접성은 가까이 있다. 어떻게? 공간적, 시간적, 심리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인접해 있다는 이론 이런 거고요. 사실 인접성이 클수록 인간은 그것에 의해 자극될 확률이 높아서 관심도 강렬해지겠죠. 가까이 있는 것에 관심이 있죠. 멀리 있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중국이 가까이 있지만 옛날에 한 번도 안 가봤을 때 관심이 없다가 중국에 많이 가니까 그다음부터 관심이 생겼어요. 그다음에 유럽 여행을 한 번도 안 갔을 때는 유럽 그 중세 음악, 중세 바로크의 무슨 건축 양식 이런 걸 막 외워도 안 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몇 년 전부터 이제 유럽에 가서 잠시 살게 돼서 사는 김에 유럽 여행을 많이 하게 됐고 유럽 사람처럼 유러피안으로 좀 살아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고 음악을 들을 기회도 많으니까 클래식 음악도 많이 듣고 그다음에 그런 건축들도 뭐 보면서 '아 저건 어떤 양식이구나.' 이런 것도 보면서 지냈더니 너무 쉬운 거예요. 이제 한국에 온 지 1년 돼 가는데 한국에 와서 이제 뭐 TV에 뭐 인문학 특강 이런 거 딱 들으면 저 다 아는 거예요 갑자기. 옛날에 다 하나도 모르던 거였는데 다 아는 거 있죠. 그리고 거기에 나온 예시로 나오는 것들도 다 본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저 개인적으로는 인접성이 있는 거죠. 가까이에서 살면서 봤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뭐 시간적, 공간적, 심리적 혹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까이 있는 것. 그래서 많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자극으로 남을 수 있다. 이런 거. 그래서 인접성에 그래서 이렇게 학습자의 흥미가 가까이 있으면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학습자의 흥미가 자극돼서 그 강렬해진 만큼 학습 효과도 높아질 수 있죠. 그래서 인접성의 개념과 관련해서 같은 어휘라 하더라도 관계돼서 이제 무표성에 대한 설명인데요. 같은 어휘라 하더라도 무표적인 요소가 거기에 해당되는 유표적인 요소보다 즉각적인 인식도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표적인 것이 유표적인 것보다 인식도가 높다. 그럼 우리 무표적, 유표적을 알아야 되겠죠. 예로 설명할게요. 바로 밑에 예가 있어요. 자, 개가 있고 강아지가 있어요. 사람이 있고 아이가 있어요. 아니, 사람이 있고 아이, 어른, 여자, 남자 이렇게 나누지. 개가 있고 강아지가 있으면 개 그러면 모두가 멍멍 하는 그 동물로 다 알고 그 특별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멍멍 하는 그 동물은 개다. 이건 무표적인 거예요. 강아지는 개 중에서 베이비가 강아지잖아요. 그럼 이건 유표적인 거. 자, 사람이 있어요. 아이, 어른, 여자, 남자 모두 사람이죠. 그럼 사람 그러면 이게 다 해당되죠. 그럼 무표적인 거. 아이, 어른, 여자, 남자 하면 아이 하면 몇 살까지, 어른 하면 몇 살까지, 여자는 이렇게 생긴 사람, 남자는 이렇게 생긴 사람 이렇게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지죠. 그럼 유표적이 돼요. 사람은 무표적, 아이, 어른, 여자, 남자는 무표적. 자, 꽃이라는 게 있어요. 꽃이 있는데 꽃은 다 해당되죠. 모든 꽃이. 그러면 이건 무표적이에요. 네, 장미, 백합, 나리, 진달래. 그러면 유표적이에요. 자, 가다라는 건 그냥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이동이죠. 똑같아요. 무표적인 거예요. 가다라는 단어는. 가다 속에 걸어가다, 뛰어가다, 기어가다 이런 것들은 그 가긴 가는 어떻게 가? 이게 설명이 들어가지는 단어죠. 그럼 이게 유표적이에요. 뭔가 플러스 되는
설명이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유표적. 그런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무표적. 그죠? 앞에 있는 어휘는 무표성을 띈 것. 방금 설명한 것들로 뒤에 있는 어휘보다 훨씬 인식도가 높아 잘 기억되고 덜 잊혀진다. 그래서 해가 간다 이렇게 하나만 하는 게 쉽다는 거죠.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자, 그 다음은 입력 가설입니다. 입력. 여기에 인풋 하는 거죠. 입력에 대한 가설이에요. 자, 입력 가설은 현재 수준보다 약간 더 높은 입력을 이해함으로써, 그러니까 현재 수준보다 높은 입력을 이해함으로써 습득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입력의 순서와 관련해서 세밀하게 맞추어진 입력과 대략 맞추어진 입력이 있습니다. 입력은 현재 수준보다 높은 입력 뭐예요? 지금은 여기까지 1, 2, 3까지 알고 있는데 4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음 칸. 그걸 입력이라고 되는 거고 높은 입력 4를 입력함으로써 습득하게 된다는 약간 더 높은 수준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세밀하게 맞추어진 입력과 대략 맞추어진 입력이 있는데 그 세밀하게 맞추어진 입력이라는 것 하나의 구조에 특별히 초점을 맞춰 제시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동사 느라고라는 걸 설명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의미와 형태와 예문과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세밀하게 맞추어진 입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대략 맞추어진 입력은 말 그대로 습득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화자가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아, 저 학생이 외국인이니까 내가 조금 쉽게 해야지. 그래서 조금 쉽게 해서 그냥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죠. 딱 그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현재 상태를 I는 인풋의 약자예요. I라고 할 때 잘 맞추어진 입력에 따르면 I 플러스 원, 플러스 원 인풋이라고 해요. I는 인풋의 약자니까 I 플러스 원, 그래서 플러스 원 인풋이 입력이 주어져야 하지만 대략 맞추어진 입력에 따르면 I 마이너스 X, I 플러스 X 이렇게까지. 좀 이렇게 너무 쉽게 갈 수도 있고 좀 너무 어렵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대략 하다 보면. 구조들을 다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대략 맞춰진 입력이 언어 습득에 더 많은 도움을 준다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교육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그것의 학습 목표인 단원이 아닌 곳에서 먼저 제시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제가 쭉 지금까지 공부해 오던 그 시간들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는 완벽하게 플러스 원의 인풋을 줘야 한다였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완전히 오픈된 환경에서 습득이 방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완벽한 I 플러스 원으로 줘야 한다 이런 걸 바탕을 두고 교재에서 예를 들면 일과를 썼어요. 그리고 이과가 있으면 이과에는 일과에 있는 내용만 바탕으로 해서 이과에서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만 딱 플러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이과에 일과의 내용과 이과에서 배울 내용 이외에 오과에서 배울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옛날에 이제 학교의 교재를 쓸 때는 그걸 굉장히 열심히 지켰어요. 그다음 판에 개정판에 수정할 때도 그게 어겨진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고쳐서 수정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학교 책이 아닌 다른 교재의 교수 요목을 짜서 만들 때는 오픈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이렇게 쭉 나갔지만 완벽하게 이거다면 이거라는 개념 없이 약간 어휘도 확 열어서 열린 그 플러스 X에 I 플러스 X의 입력을 조금 이렇게 너무 많지는 않지만 어차피 저는 뻔하게 교육자니까 많아봤다지만 어쨌든 좀 플러스 원이 아니라 플러스 X로 인풋을 넣어봤는데 뭐 썸머스쿨이나 아니면 해외 대학처럼 일주일에 한 번만 공부하는 학교에서는 I 플러스 원을 지킨 책보다 그 I 플러스 X가 된 교재가 더 유용하다라는 그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것들이 좀 이렇게 또 이게 그 어학당 같이 아주 그냥 집중 교육을 할 때는 I 플러스 X가 좀 더 효과가 없어요. 학생들이 매일매일 헷갈리는 거예요. 하루에 안 그래도 배우는 게 많은데
그래서 근데 뭐 그래도 그 교실 현장에서 교사발화나 이런 것에서 I+X가 나오기도 하긴 하죠. 어쨌든 그런 건데 그 I+1의 입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일단 출발은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고 I+X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기로 한다는 거죠. 실제 교육 과정에서 어떤 표현을 그것이 학습 목표인 단원이 아닌 곳에서 먼저 제시하는 거, 그것들이 꼭 그 구조를 제시하는 걸 처음 보여줄 필요가 없이 그 이전부터 자연스럽게 제시해서 학습자가 친숙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효과를 주자. 그래서 그 아직 배우기 전에 미리 슬그머니 오픈해서 I+X로 작동을 해서 학습자가 이렇게 앞에 보이는 그 전면에는 I+1으로 가고 있는데 이면에 I+X가 같이 깔림으로써 그 친숙함을 줘서 학습 효과를 높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주랑 지지난주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그 교육과정론을 공부하는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금 제시를 했고요. 이제 우리 교재 외국어 교육 과정론 우리 교재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그 온라인 강의가 2주 만에 끝난다고 했다가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도 안 된다고 하고 국가적으로 이게 그 뭐지 거리두기 이런 것들 때문에 학교 교육이 이제 온라인이 자꾸 이제 연장되고 있는데 제가 이 연장되는 동안에 일단은 저희 교재가 사실 조금 어려워요 문장들이. 그래서 이 문장들을 조금 쉽게 해서 제가 이렇게 온라인 강의에서는 교재 진도를 쭉 나가는 걸로 일단 하고 그다음에 그 국제 통용 같은 경우는 우리 함께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한번 훑어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빠른 시간 안에 오프라인이 되면 그때 공부하고 오프라인에서 우리가 그 교육과정 실제로 짜보고 이런 그런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교재 내용을 정리해서 진도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시작할 건데요. 1장에서는 우리 교재 1장이 좀 많은데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필요 없는 부분들은 빼고 필요한 부분들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시험을 보게 되면 제가 드리는 이 수업의 기준에서 교재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은 1장에서는 1.1절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지금 설명한 것들에서 한국 교육 과정을 주로 했으니까 생략하고 오늘은 1.2장을 하는 걸로 합니다. 1.2장은 외국어 교육 과정인데요. 먼저 교육 과정의 의미를 이제 몇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교과의 총칭이 교육과정입니다. 전통적 관점에서의 교육과정은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교과의 총칭이고 그리고 학교나 대학의 정규 과정의 전 교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전통적 관점은 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교과의 총칭이고 학교나 대학의 정규 과정의 전 교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 경험으로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여기는 학교의 보호하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든 활동이 교육 경험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기관에서 가르치는 교과목의 총칭이라면 정규 과정의 전 교과라면 교육 경험으로 보는 관점은 학교의 보호하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업무 능력 개발을 위해서 실제로 행하고 개발되어야 할 일련의 모든 사건들에서 그건 어쩌면 우리 한국어 교육에서 보면 뭐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뭐 발음 교육, 뭐 그다음에 그 글쓰기 교육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경험을 중시하는 관점은 학교의 지도하에 학생들이 겪는 모든 경험에 관한 계획이나 프로그램, 학생들이 겪을 모든 경험에 관한 계획, 그리고 프로그램이 경험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보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과를 통해 특정한 지식, 그리고 기능, 가치를 배우도록 의도되고 행정관과 교사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일련의 계획적인 일. 프로그램이니까. 그 겪는 모든 경우에 대한 프로그램이니까 이건 교사만의 일이 아니라 음, 그 교사만의 일이 아니라 그 행정적인 면, 그다음에 교사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조직화된 일련의 계획적인 일들이고요. 의도된 교육 목적에 따라 특정한 지식과 기능, 가치와 같은 교육 내용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에게 결과로 하는 나타나게 된다고 보는 거죠. 여기는 교육 목적, 목표, 내용, 과정, 그리고 평가 수단이 교육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교육 과정이라는 게. 그다음 네 번째는 과정을 중시하는 관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식의 본질은 물론 지식 습득과 과정을 반영하는 거죠. 지식의 본질, 지식이 이것이다, A는 B다라는 그 본질은 물론이고 이 A는 B다를 이해하고 알게 되는 그 과정. 그러니까 뭐 문법을 설명하고 문법을 연습하고 한국어로 하면 그다음에 문법을 활용하고 듣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말하기 활동이라든지 마지막에 읽고 쓰기 활동까지 모든 그 과정을 반영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는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전달되는 방법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이라는 건 전달되는 방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분리할 수가 없다. 이런 거고 근본적인 원칙과 교육계획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시도입니다. 이런 시도로서 계획, 실험 연구, 정당화를 위한 시도가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의 계획, 교육과정 실험 연구, 교육과 정당화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식이란 산출물이 아닌 과정으로 보고 그러니까 어떤 그 지식의 본질이 되는 그 지식을 산출물, 나오는 것, 결과물이죠. 그렇죠? 결과 중심에서는 이 결과물이 중요했었죠. 네. 그것이 아니라 그 과정, 지식을 산출하는 과정으로 보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적 기초를 도출하기 위해서 학습 과정 연구, 학생들의 표출, 효과 조사하고 그 표출 효과를 조사하고 진술하고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는 일반적인 관점인데요. 일반적인 관점인데 학생들이 공부해 나가야 할 내용, 항목들에 대한 사전 결정입니다. 공부해 나가야 할 내용이나 항목들에 대한 사전 결정으로 여러 가지 교과에 적용할 수 있는 총괄된 교육 그리고 문화적 철학에 근거해서 일반적인 목표를 광범위하게 기술한 문서나 진술을 가리킵니다. 교육 목표, 교육 경험의 조직 방법, 그리고 평가의 순환적 과정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다음은 교육적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계획된 사건으로 가르쳐야 할 문화 내용의 개요, 교육 목적이나 상세하게 기록된 교육 목표, 교육과정 개발 목적이나 사용 지침의 진술, 교육 평가, 체제, 그 시스템 말이죠. 그런 것들이 포함된 개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외국어 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요. 외국어 교육 과정에 해당되는 목표 언어와 그러니까 외국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전반적 외국어의 교재에서는 이제 그 최종적으로는 한국의 그 영어 교과인데 우리 교재가 교재를 쓴 분도 영어 교육 전문가이고 그런데 그래서 영어라는 것도 외국어죠. 우리는 한국어를 그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니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라서 이제 외국어 교육 과정들에 대한 이론서예요. 언젠가 한국어만을 위한 이론서가 나오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외국어 교과에 해당되는 목표 언어와 그 언어 학습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교육 문화적 철학에 근거한 전반적인 의도, 목표 진술, 수업에서 일어날 일의 상세화, 그리고 수업에서 일어난 일의 기술, 이론과 현실과의 괴리를 조절하는 시도와 계획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목표 언어의 문화적 내용 개요와 교육 목표, 교육과정 개발의 목적과 성격, 교육과정의 사용 지침,
교육 평가, 교육 과정 평가, 수업 평가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이 되고 교육의 목적, 교육적 경험, 그 경험의 구성, 성취 기준과 평가, 교재 제작 같은 것들도 모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실 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하게 될 모든 경험의 목적, 목표, 내용, 과정, 재료, 평가 도구 그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 결정된 교육 과정이 그 외국어 교육 과정이 국가 수준에서 결정된 거죠. 한국어도 사실 그 국제통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은 이제 국가 수준에서 결정된 거죠. 단 차이점은 그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들은 폐쇄형이죠. 요렇게 딱 해라. 근데 한국어 표준 국제통용은 오픈형 교육 과정이라는 게 특징입니다. 오픈형을 하는 이유는 그 표준 교육 과정의 경우는 그 교육 기관에 따라 시수도 다르고, 그렇죠? 공교 교육기관이 아니니까 시수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뭐 환경도 다르고 그러니까 저 거기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오픈된 교육과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교재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과 교수 요목의 통합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과 유사 의미로서의 정의는 학과의 내용을 상세화하고 순서를 정하는 일과 관련된 교육과정 활동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의 평가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이 숙달을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정 내에 주어진 어떤 교과의 전 과정에 대한 학습 항목을 배열하여 구체화시켜 놓은 계획이 해당이 되겠고요.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교과의 기본 정신과 그다음에 교육 철학을 단계에 따라 일련의 계획으로 전환하는 교수 학습 요소에 대한 상세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수준이나 지역별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면 공식적으로 가르칠 내용을 배열하고 제시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공식적으로 가르칠 내용. 그러니까 뭐 교사 개인의 어떤 그냥 특기나 그 교실 환경에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공식적으로 가르칠 내용을 배열하고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은 국가에 따른 교수 요목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른 교수 요목의 정의가 있겠죠. 먼저 미국은 교수 요목과 교육 과정을 동일하게 정의하고 교육 과정을 주로 사용합니다. 미국 스타일은 교수 요목과 교육 과정을 동일하게 정의해서 교육 과정이라는 용어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영국에서는 교수 요목을 교과 내용의 상세화와 순서에 관련된 교육 과정 활동의 일부 교수 요목이 교육과정 활동의 일부로 보는 거죠. 이 책에서 정의는 교과별 설계에서 교수 요목을 사용하여 교육과정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교과목의 경우가 우리 이제 경희대학교 이 과정에서는 이 과목의 경우가 한국어 교육과정 및 교수 요목 설계 교과목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약간 두 개의 그 이름을 다르게 본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큰 개념이고 교수 요목이 그 안에 상세화하는 디테일한 개념이거든요. 그걸 교과목의 명시적으로 교육과정 및 교수 요목 설계 이렇게 정해놓은 거죠. 자, 세 번째는 외국어 교과의 교수 요목입니다. 정의는 외국어 교과의 교수 요목의 정의는 외국어 교육과정의 실천 단계에서 학습 내용의 구성에 대한 총괄적인 원칙이 정의입니다. 외국어 교과의 교수 요목의 정의는 외국어 교육과정의 실천, 교육 과정이 이제 외형적으로 생기면 실천 단계에서 학습 내용 구성에 대한 총괄적 원칙. 그래서 영어 교과의 교수 요목은 교수법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고요. 그래서 교육 과정과 교수 요목의 관계도를 이제 이렇게 교재의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교육 과정이 있으면 목표, 실천, 교수 요목, 교재, 교수법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목도 교육 과정이 있으면 거기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 스타일로 같이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일반 교육 기능입니다. 일반 교육 기능의 정의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를 책임있는 인간과 시민으로 양성하는 기능입니다. 그 교육과정의 가장 주된 기능이 되겠죠. 일반적 교육 기능이. 여기서 고려할 점은 지역사회의 제반 과업에 참여하고 건강과 복지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어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개인 생활은 물론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필요한 요소, 공통된 결과, 경험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일반 교육 기능의 예시로는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고 교육과정과 각 학교급의 해당 학과, 학교에서의 영어과 교육과정이 일반 교육 기능에 해당이 되겠고요. 우리 이제 한국교육이라고 하면 그 어학당, 흔히 말하는 어학당의 한국교육과정이 일반 교육 기능이 되겠죠. 보충 기능은 그러니까 정규 과정이 일반 교육 기능이 되는 거고요. 보충 기능의 정의는 학습자들의 개성을 고려해서 교육 과정이 개인적인 약점을 보완하고 개인 특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학습자 간의 차이를 보충하는 기능. 학습자 간의 차이를 보충한다는 건 하나의 교실, 학급에서 여러 학생이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틀에 따라 순서가 정해져서 가고 있는데 학습자 간 차이는 부족한 학생이 생기겠죠. 어떤 부분이 발음이 부족하거나 어휘나 문법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읽기가 부족하거나 이런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을 보충하는 기능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고려할 점으로는 교육과정은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내용과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계획해야 한다는 거죠. 이 보충 기능의 예시로는 교과볼 교육과정의 설계에서 수준별 교육과정이나 신체장애인의 특수학교 교육과정, 사설학원의 교육과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수준별이라고 하면 뭐 기능별로도 나눌 수도 있고요. 문법 기능별로도. 의미 기능, 문법 기능이라기보다는 뭐 발음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학습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탐색 기능이 있겠는데요. 교과정 기능에 탐색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탐색 기능의 정의는 학습자 개개인이 자기의 관심을 발견하여 개발하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그 관심사를 발견해내는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가 고려할 점으로 학습자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재능이나 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발견하고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뭐, 그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여기에 예시가 되겠는데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학습자가 자기의 특기 같은 거를 찾아내서 대학을 진학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잖아요. 어떤 과를 선택할지. 그럼 우리는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한국 목적으로 갈 건지 뭐 직업 목적으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하는 그거에 맞는 걸 탐색하는 과정이 되겠죠. 다음은 전문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의로는 학습자들이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문화 기능이니까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고려할 점으로는 무역, 전문직, 학문적 도약을 위한 기준을 제공해야 하고요. 학생들의 전문 기술의 습득을 위한 욕구와 학습 동기가 전제되어 있다고 보고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합니다. 예시로는 일반 교육과정에서 예시로는 실업계, 특수목적고, 대학의 학과 이런 것들이 그 뭐 경영학과인지 화학과인지 뭐 국어국문학과인지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한국어 교육에서는 이런 걸 이제 본다면 한국 목적 한국어로 간다고 해도 이 학생이 공대에 갈 건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업 내용을 좀 바꿔줄 수 있잖아요. 경영대학을 갈 건지 공대 갈 건지 인문대학을 갈 건지에 따라 바꿔줄 수 있으니까 그런 역할들이 일종의 전문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통제 기능이 되겠는데요. 교육과정에 통제 기능이 됩니다. 교육과정이 없으면 이제 뭐 수업이 막 뭐 산으로 가는 거죠. 매일매일 다르게. 그래서 통제하는 기능, 이게 너무 중요한 기능인데요. 이 정의로는 수업이나 교수의 내용, 즉 지식, 방법, 경험의 배열, 수업의 산출을 진술하여 수업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제, 그야말로 통제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수업 내용 기준에서 보자면, 오늘 배워야 할 내용, 그다음에 수업 방법, 뭐 말하기 이런 것들을 배우라고 수업에 산출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어요. 그래서 종류로는 외적 통제 기능과 내적 통제 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 통제 기능은 혼자서만 계속 말을 하니까 머리가 막 띵하네. 자, 외적 통제 기능은 교육 과정이 지역 사회의 학교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다시 사회의 기대에 대한 보답으로 교수 위원과 절차를 제시하는 역할입니다. 그럼 내적 통제 기능은 교육 과정이 교사의 과업을 정의하고 구성하는 기준을 제공하는. 그 외적인 건 지역사회와 학교에 대한 기대를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다시 보답하는 그런 교수 위원과 절차를 제시하는 거고, 내적인 거는 교사의 과업을 정해. 교사의 과업은 뭐예요? 오늘 무엇을 가르칠 것인지, 내일 어떤 활동을 시킬 것인지 이런 거죠. 정의하고 구성하는 기준, 그런 기준을 제시하는 걸 제공하고 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교재의 설계와 내용 구성의 기본 틀을 제공해서 수업 범위와 순서를 제시하여 암시적, 현시적 통제 기능을 수행합니다. 교육과정이 교재 설계를 하고, 교육과정이 먼저 있고 교수 요목이 선정이 되고 교재가 만들어지니까 그걸 설계하고, 그리고 교재의 내용 구성의 기본 틀이 제공되고요. 그리고 그 틀이 제공돼서 완료가 되면 수업의 범위, 수업의 순서 그런 것들을 제시해서 암시적으로든 현시적으로든 수업을 통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게 교육과정의 기능, 통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중등 영어과 교육과정을 통해 본 역점 기능의 변화를 보면, 이제 여기는 이제 교재에서 영어과에 대한 어떤 예시인데, 그걸 보면 1960에서 70년대에는 학문적 전문화 기능과 통제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에는 학문적으로 전문화 기능하고 통제 기능이 있었다는 거. 그랬고, 그다음에 70년대 이후에는 일반 교육 기능이 약화되고요. 일반적인 학문적 그 기능 이런 것들이 좀 약화되고 탐구 기능이 좀 강조가 됐어요. 70년대에는 탐구 기능이 좀 강조가 됐고 80년대에는 일반 교육의 기능이 강조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중등 영어과에서 일반 교육 기능이 강조가 됐고 직업적인 전문화 기능과 통제 기능도 강화되었어요. 1990년대에는 학문적 전문화 강조가 다시 시작됐고 통제 기능이 좀 약화되고 이런 식의 스타일로 이렇게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중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스타일로 60년대, 70년대는 학문적 전문화 기능하고 통제 기능이 있었고 70년대는 일반 교육 기능이 약화되고 한국 기능이 강조되었고 80년대는 일반 교육의 기능이 강조되고 직업적인 전문화 기능과 통제 기능도 강화되고 10년대 이후에는 학문적 전문화 강조가 시작되었고 통제 기능이 약화되고 이런 식 좀 자율적인 뭐 인지적인 뭐 이런 이론들이 오면서 이런 것들이 약화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그 기능 하에 영어를 공부했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열심히 안 했나 봐요. 여러분은 어때요? 잘 기억이 나시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된 이론들과 설계 절차나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 마무리하는, 그러니까 그 강의하고, 그다음 교재 1장의 1.2절, 1.2절 하고를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1.2절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의 의미, 그리고 기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살펴보는 걸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로 넘어오니까 교재 이제 다 구입하셨죠? 그래서 1.2 하고요. 다음 주는
음 1.3을 할 거예요. 1.3. 1.4는 안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책 읽어오시려면 1.3만 읽어오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아마 시간이 되면 2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다음 주에 1.3 하고 가능하다면 2장까지. 못하면 2장의 반만 하든가 뭐 이렇게 정해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는 1.3절 하고 2장 하고 읽어오세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읽고 수업을 들으면 더 쉬우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완연한 봄이 왔는데 온도는 살짝 추운 이상한 봄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요새 감기 잘못 걸리면 병원도 가기 힘드니까 일교차가 너무 심해요. 그렇죠? 그래서 병원 가기 힘드니까 건강도 유의하시고 그리고 이 봄도 즐기시고 그렇게 즐거운 한 주 보내시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